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방랑신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집을 떠나 무작정 방랑길에 나선 김삿갓. 그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곳이 그가 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마다 사정이 있고 또 저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일폰으로 방랑하는 김삿갓은 그들로부터 많은 괄시도 당하지만은 또 가끔은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 모처럼 생각지 않은 호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전 처음 당하는 경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파자점, 곧 글자풀이로 점을 치는 영험한 점쟁이를 만나고 다시 길을 떠나는 김삿갓. 그는 묘양산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러나 그곳을 가기 전 영변의 약산을 들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변의 약산이라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는군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오늘도 김삿갓의 뒤를 따라가 봅니다. 불당골에서 생긴 일. 안주에서 묘양산에 가려면 영변 땅을 꼭 거쳐가야만 한다. 영변의 약산동대는 천하의 절경인지라 이번 기회에 약산동대를 꼭 구경하고 나서 묘양선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영변 일대는 태백산 줄기여서 산은 갈수록 험하고 물은 깊을수록 풍부하였다. 옛글에 산은 높다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있어야만 귀한 법이다 라는 말이 있다. 태백산은 산 자체도 높으려니와 한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목이 울창하여 더 한층 그윽한 느낌이었다. 산은 저렇게도 높고 물은 어쩌면 이렇게도 많을까. 그러자 문득 옛날 문자가 머리에 떠올랐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고 바다는 조그만 샘물도 가리지 않는다. 산과 구름을 바라보며 말없이 걸어오르고 있느라니까 문득 어디선가 두견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김삿갓은 두견대 소리를 듣자 숙종때의 시인 최창대의 시가 머리에 떠올랐다. 봄은 가고 꽃은 떨어졌는데 두견새 나그네더러 돌아가라네. 떠도는 나그네 몇몇이나 있던 곳 부질없이 흰 구름만 바라보느라. 끝없는 방랑객의 서글픈 심정을 말해주는 노래다. 산속을 마냥 걸어오고 있노라니 목동이 소를 타고 가며 피리를 구성지게 불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계강의 산행문적이라는 시가 연상되었다. 한가롭고 조용한 석양 무렵에 먼 하늘 바라보며 지나노라니 소를 탄 목동의 피리 소리가 산에 울려 구름가에 가득하구나. 숲속에서는 두견새 소리가 들려오고 저녁 노을에는 목동의 피리 소리가 들려오므로 여기가 바로 도원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산속을 진종일 걷다가 날이 어두울 무렵에 불당골이라는 마을로 찾아들었다. 그리하여 어느 사랑방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초저녁부터 잠을 자고 있는데 자정쯤 되었을 무렵에 난데없는 사람들이 사랑방으로 꾸역꾸역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차다 말고 척이 놀라 일어나 앉았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밤중에 왜들 이렇게 모여오지요? 마을 사람 하나가 대답했다. 사건이 생겨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라오. 마을 사람들은 김삿갓이 자고 있던 방으로 20여 명이나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그들은 등잔불을 중심 삼아서 원형으로 빙 둘러앉더니 긴급회의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60을 넘은 향장 비슷한 노인이 일동을 둘러보며 그놈들이 박천댁을 꼭 죽일 것만 같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고 하고 허들을 꺼내놓았으나 모든 사람들은 한숨만 쉴 뿐 말이 없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말했다. 돈 1000냥이 있어야만 박천댁을 구해낼 수 있겠는데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노인이 말했다. 이 사람아, 그렇다고 박천댁을 그놈들의 손에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누가 아니래. 그러나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그놈들의 행패를 무슨 수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 말일세. 김삿갓은 마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걱정스러워하는지 도무지 영문을 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사건이 중대한 것만은 확실해 보이게 등 뒤에서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았다. 무슨 중대한 사건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일입니까? 향장 영감이 대답했다. 지금 우리 마을에는 굉장한 사건이 하나 생겼다오. 그리고 사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 마을 어귀에서는 박천댁이라는 과부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객조집을 경영하고 있다. 오늘 석양 무렵에 일행 4명의 장사꾼들이 그 집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4명이 박천댁을 함께 찾아와 1000냥이 들어있다는 돈주머니를 내맡기면서 이 돈은 우리 4사람이 모두 합친 장사 2000이요. 이 돈을 내일 아침까지 아주머니가 꼭 좀 맡아주시오. 내일 아침에 우리 4사람이 꼭 함께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 돈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하고 신신당부하였다. 박천댁도 그렇게 하기로 철석같이 약속하고 돈을 맡아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객실에 들어앉아 술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우물가에 나가 머리를 감고 있었다. 머리를 감고 방에 들어온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들에게 여보게들, 내가 머리를 감았는데 빚이 없네 그려. 자네들 중에 누구 빚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빌려주게나 하고 말했다. 3명의 친구들은 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 이 사람아, 우리한테 무슨 빚이 있겠나. 빚이 필요하거든 주인 아주머니한테서 빌리게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커다란 동티였다. 머리를 감은 친구는 방에 들어와 잠시 머리를 매만지다가 친구들에게 자네들이 빚을 가지고 있지 않더니 주인 아주머니한테서 빌려올 수밖에 없겠는걸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슬며시 부엌으로 내려왔다. 동료들은 술을 마시느라고 그런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부엌으로 내려온 사내는 시치미를 떼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보이며 아주머니, 아까 우리가 맡겨두었던 돈주머니를 이리 내주시오 하고 천연백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박전택은 돈을 맡을 때 약속한 일이 있는지라 돈주머니를 호락호락 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돈은 4분이 함께 오기 전에는 누구한테도 내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문제의 사나이는 방 안에서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쳐대었다. 이 사람들아, 아주머니가 좀처럼 주려고 하지 않으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술에 정신이 팔린 친구들은 주인 아주머니가 빚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줄만 알고 아주머니 걱정 말고 내주시오. 우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요? 하고 대답했던 것이다. 박전댁은 그 말을 돈을 내줘도 좋다는 말로 잘못 알아듣고 돈주머니를 안심하고 내줘 버렸다. 그 사나이는 친구들과 박천댁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돈주머니를 손에 넣는 데 성공을 하자 그 길로 주랭랑을 놓아버린 것은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김삿갓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혼자 탄식을 맞이 않았다. 원 친구들 지간에 그럴 수가.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데 불과하군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데 불과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노인장들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를 함께 떠났다는 친구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박천댁에게 돈을 맡기면서 네 사람이 함께 와서 찾아가기 전에는 누구한테도 그 돈을 내주지 말라고 했다니 그게 어디 사람 놈들입니까? 모두가 친구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모두가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살아온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도둑놈의 사회에서는 남의 물건을 가로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마을 노인들도 김삿갓의 말을 옳게 여겨 제각기 고개를 끄덕였다. 너 형의 말씀이 지당하시오. 친구를 믿지 못하는 것들이 어찌 사람인가요? 우리 늙은이들이 밤중에 이렇게 긴급회의를 열게 된 것도 바로 그놈들 때문이라오. 노인들이 한밤중에 긴급회의를 열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김삿갓은 장사꾼 놈들의 마음보가 생각할수록 괘씸하게 여겨져서 마을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가 믿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노노라는 책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을 하나 여쭙기로 할까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건전하게 유지해 가려면 식량이 충분하고 무기가 충실하고 백성들이 위정자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자공이라는 제자가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선생님은 어느 것을 버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님은 무기를 버리라 하셨고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님은 식량을 버려라. 식량이 떨어지면 사람은 죽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믿음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장사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살아왔으니 결국은 어느 누군가가 그 돈을 반드시 가로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네께서도 아예 그런 놈들은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김삿갓을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었다. 너 형의 말씀은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놈들을 상대하고 싶어서 상대한 것은 아니요. 한밤중에 주막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늙은이들이 쳐다말고 모두들 주막으로 달려나가 보았다오. 그랬더니 한 놈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나머지 세 놈들은 박천댁을 상대로 대판 싸움을 하고 있더란 말이요. 싸움의 원인은 간단하지요. 네 놈이 함께 와서 찾아가야 할 돈을 사기꾼 놈이 혼자 가지고 도망을 갔으니 세 놈은 박천댁대로 돈을 물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싸움을 말리다 못해 사태가 한만해도 이리로 몰려와서 지금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요. 김삿갓은 노인들의 고충담을 듣고서 장사꾼 놈들의 무지막지한 행태에 새삼스러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뭐여? 그놈들이 박천댁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행패를 부린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삿갓이 너무도 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마을 노인들은 눈을 커다랗게 떠서 놀랐다. 아니 맡겨두었던 돈을 다 하려고 하는 말이 어째서 말이 안 된다는 말이요. 우리들은 노형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구려.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김삿갓의 말에 마을 노인들은 한결같이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남의 돈을 맡아두었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박천댁이 장사꾼들에게 무섭게 시달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김삿갓은 정색을 하고 마을 노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박천댁은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협박 공갈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인들은 김삿갓의 말을 점점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향경 영감은 거두절미하고 김삿갓에게 이렇게 키워 물었다. 아니, 그럼 노형은 돈을 물어주지 않고도 그놈들의 행패를 등이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요? 노인장들께서는 그자들의 행패를 막아달라고 하신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주막에 가서 그자들의 행패를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말을 듣고 불시에 환호성을 올렸다. 그러면 우리가 노영을 모시고 갈 테니 노영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오. 박선택이 그자들에게 좌목하게 당하고 있는 꼴이 너무도 측은해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리하여 김삿갓은 한밤중에 마을 노인들과 함께 주막으로 달려오게 되었다. 이때 주막 풍경은 살벌하기 짝이 없었다. 3명의 젊은 장사꾼들은 박전댁을 방 한복판에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나서 내년이 우리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잔에서 죽여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고함을 질러가며 무시무시하게 엄포를 놓고 있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방 안으로 들어서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3명의 장사꾼들에게 벼락같은 호통을 질렀다. 이 사람들아! 이 여인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자네들은 연약한 여인을 이렇게도 못살게 구는가? 그리고 여인의 결박을 손수 풀어주면서 장사꾼들을 다시 이렇게 나무라 주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죄가 있거든 나한테 말해보게. 장사꾼들은 난데없는 사내가 불쑥 나타나 추상같은 호통을 치는 바람에 처음에는 기가 푹 꺾였다. 호통소리가 하도 요단스러워서 동원에서 사또가 출두한 줄로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차림새로 보아 사또가 아님이 분명해 보이자 장사꾼들은 주먹을 불끈 움켜쥐며 대관장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무슨 권리로 남의 싸움에 뛰어들어 가압 놓아라 배 놓아라 지랄 발광이요? 하고 금방이라도 덤벼들 기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세 놈의 젊은 패거리를 섣불리 다루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험악한 분위기였다. 그럴수록 비굴한 기색을 보일 수는 없기에 김삿갓은 짐짓 오연한 자세로 너털 웃음을 웃어 보였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주먹으로 해보고자는 말인가? 그러나 주먹이 아무리 항우 장사 같아도 법은 못 당하는 법이네.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다가는 자네들은 마을 사람들 손에 뼈도 추리지 못하게 될 걸세. 김삿갓이 엄포를 놓자 병풍처럼 둘러서 있던 마을 노인들은 저희끼리 얼굴을 마주보며 이렇게 쏘근거리고 있었다. 이 판극에 저렇게도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니 저 양반은 혹시 암행어사가 아닐까? 글쎄 말이야. 암행어사는 언제든지 저 사람처럼 거짓골로 변장을 하고 다닌다면서. 그래 암행어사가 틀림없어. 그렇게 소근거리는 소리가 김삿갓의 귀에까지 들려왔으니 장사꾼들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장사꾼들은 벼랑간 풀이 죽어버리며 우리가 저 여인에게 맡겨놓은 돈을 저 여인이 엉뚱한 사람에게 줘버렸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맡겨두었던 돈을 변상해 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단 말이요. 하고 이번에는 말로만 대드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이때라 싶어 장사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여기 오기 전에 마을 노인들로부터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들었네. 자네들은 저 여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네 사람이 함께 찾으러 오기 전에는 누구한테도 그 돈을 내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셋 중에 한 사람이 얼른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 여인과 분명히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 여인은 우리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도망간 친구에게 돈을 몽땅 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약속을 어긴 저 여인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들어도 지당한 말씀이었다.
마을 노인들이 박천댁을 도와주려고 몰려왔다가 감히 입도 떼지 못한 것은 장사꾼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었다. 네 사람이 함께 와야만 찾아갈 수 있는 돈을 세 사람만이 와서 내놓으라고 야단치는 점이 바로 그 점이었다. 김삿갓은 그런 약점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장사꾼들을 이렇게 나무라주었다. 박천댁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내준 것은 물론 현명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러나 박천댁이 사기꾼에게 속은 것과 자네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꼭 네 사람이 와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세 사람만이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약속과는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장사꾼들은 김삿갓의 말을 듣고 날카롭게 반격을 가해온다. 저 여인이 사기꾼에게 자기 마음대로 돈을 내주었으니까 모든 책임은 저 여인이 져야 할 게 아니란 말이오. 우리가 맡겨둔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오. 사건이 워낙 알쏭달쏭해 잘못하다가는 장사꾼들에게 또 한번 말려들 판국이었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정신을 바짝 차리며 말한다. 저 여인이 사기꾼에게 속은 것은 자네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고 자네들이 맡겨놓은 돈은 네 사람이 함께 반드시 와야만 내줄 수 있는 돈일세. 그런데 세 사람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틀리지 않느냔 말이야. 일단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어디까지나 지켜야 하는 법이네.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세. 네 사람이 함께 오기만 하면 돈은 언제든지 내주겠네. 만약 그렇지 않고 자네들처럼 한 사람씩 뿔뿔이 찾아왔을 때에도 돈을 내줘야 한다면 저희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몇 번이고 갚아줘야 할 게 아닌가? 김삿갓이 변론을 교묘하게 전개하자 마을 노인들은 그제야 김삿갓의 이론이 정당함을 알고 크게 기뻐하였다. 장사꾼들도 김삿갓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탓인지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입만 쩝쩝 다시고 있었다. 김삿갓이 다시 말했다. 자네들이 돈을 꼭 찾아가고 싶거든. 지금이라도 도망간 친구를 붙잡아가지고 와서 네 사람이 함께 오도록 하게. 그렇게만 해준다면 돈을 즉석에서 돌려주도록 하겠네. 그리고 잠시 뜸을 두었다가 친구들의 돈을 가로채가지고 도망간 놈은 물론 나쁜 사람이야. 그러나 그 사람도 자네들의 친구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은가. 한 번 실수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법이네. 세 사람이 힘을 모아 그 친구를 찾아내 네 사람이 함께 와서 그 돈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장사꾼들은 저희끼리 잠시 수군대더니 김삿갓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우리 세 사람이 그 친구를 잡아오기만 하면 당신은 우리들의 돈을 책임지고 돌려줄 수 있단 말이죠? 물론이지. 네 사람이 함께 오기만 하면 돈을 돌려주고 말고 그 점은 내가 책임을 지겠네. 그렇게 되면 친구도 살리고 자네들도 돈을 돌려받게 되니 모두가 좋은 게 아니겠나? 김삿갓은 잃어버린 돈도 찾아주고 사기쳤던 놈도 회개를 시키기 위해 그런 수법을 쓴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인가 미심쩍은 데가 있는지 잠시 미적거리다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친구를 잡아오려면 며칠 걸릴지 모르고 그동안에 그 친구가 그 돈을 죄다 써버렸으면 어떡하지요? 그런 경우에도 당신은 1,000냥을 고스란히 돌려주겠소? 김삿갓은 생각조차 못했던 허를 찔리는 바람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김삿갓은 눈앞의 일을 수습하는 데만 급급하여 도망간 사기꾼을 잡아오기만 하면 만사가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었다. 사기꾼이 그동안에 돈을 써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미처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함께 오기만 하면 돈을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노라 장담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분별 없는 실언이었다. 물론 도망간 놈이 며칠 사이에 1,000냥이라는 그 금을 송두리째 써버렸으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1,000냥 중에서 1,200냥이라도 써버렸다면
그 돈만큼은 이쪽에서 보충을 해야 할 판이 아닌가. 김삿갓은 100냥은커녕 단돈 20냥도 도와줄 여유가 없었다. 그러게 잠시 난처해하다가 문득 마을 노인들을 둘러보며 다음과 같은 응원을 요청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여기 있는 세 젊은이는 사기꾼을 꼭 잡아올 테니 박천댁에게 맡겨둔 1,000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스란히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기로 이미 약속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사람이 만약 그동안의 돈을 얼마간 써버렸다면은 그 액수만큼은 마을 어르신네께서 보충을 해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마을 노인들은 입을 모아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마을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선생이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다행히 우리 마을에는 600냥이라는 갯돈이 있으니까 부족한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책임지고 보충해드리도록 하지요. 세 젊은이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안심한 듯 여보게들,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빨리 잡아오도록 하게. 질것놈이 뛰어야 벼룩이요. 나라의 하루살이지. 도망을 가면 어디까지 갔을 것인가. 하고 중얼거리며 친구를 잡아오려고 어둠 속을 달려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처럼 걱정스러웠던 문제가 일단락을 짓게 되자 노인들은 김삿갓에게 몰려와 치아를 맞이 않았다. 더구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박전댁은 즉석에서 술상을 차려다 놓으면서 만약 저 어르신네가 아니셨다면 저는 지금쯤 황천경이 되어버렸을 것이옵니다. 제가 죽으면 어린 것들은 꼼짝 못하고 거지가 되어버렸을 것이니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치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넋두리를 하고 있었다. 이었고 날이 밝자 김삿갓은 길을 떠나려 하였다. 그러나 마을 노인들은 한사코 놓아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놈들이 돌아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선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을을 떠나서는 아니리시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삿갓을 진짜 암행어서로 알았는지 대접이 여간 융숭하지 않았다. 김삿갓은 협잡질을 하는 것이 송구스러워 그날로 길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들은 장사꾼들과의 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부터 끼니 때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번갈아 초대를 해가며 대접을 융숭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밤이면 모두가 김삿갓이 거처하는 사랑방으로 모여들어 구수한 덕담들을 목춤돌림으로 들려주었다. 문제는 사기꾼이 친구들에게 붙잡혀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의 일이었다. 1,000냥 중에서 30냥만 소비하고 나머지 돌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30냥만 보태주면 그만이었다. 도망갔다 잡혀온 사람은 면목이 없는지 얼굴을 들지 못한다. 김삿갓은 마을 노인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박전댁을 대신해 장사꾼들에게 돈 주머니를 돌려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자네들이 박천댁에게 맡겨두었던 돈은 이 자리에서 내가 돌려주기로 하겠네. 자네들은 이 돈을 돌려받거든 장사를 잘해가지고 모두가 부자가 되도록 하게. 앞으로 자네들에게 꼭 충고해주고 싶은 일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자네들 사이에 일시나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자네들은 알고 있는가? 그것은 자네들이 서로 간에 친구를 믿지 못한 데서 일어난 불상사였다고 나는 생각을 하네. 친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친구를 도둑놈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네들 자신도 도둑놈이 될 수 있다는 말일세. 우정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네. 서로 간에 믿고 살아갔으면 이런 불상사는 애시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테니 이제부터나마 서로 믿고 살아가도록 하게. 믿음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은 암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4명의 장사꾼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수그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김삿갓은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자기도 길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날따라 비가 와서 마을 노인들은 아직도 김삿갓을 놓아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선생은 우리 마을의 흔인이시여. 박촌댁을 살려준 선생을 어떻게 비가 오는데 떠나시게 할 수 있겠소? 떠나시더라도 비가 개거든 떠나십시오. 고맙기 그지없는 말이었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꼼짝 못하고 비가 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는 좀처럼 개지 않았다. 마을 노인들은 밤 저녁이면 제각기 술병을 들고 모여와 술잔을 나눠가며 김삿갓에게 고소한 덕담을 들려주는 것을 커다란 낙으로 삼고 있었다. 손님에게 우스갯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손님에게 대한 좋은 대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었던 것이다. 김삿갓이 마을에 치려는 동안 노인들은 저녁마다 모여와 많은 덕담을 들려주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김삿갓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었지만은 그중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손님을 덕담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산골 노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진귀한 풍습인지 모른다. 말할 것도 없이 인정이 그만큼 풍부한 증거이리라. 늙은이들은 체면불구하고 할 소리 못할 소리 주책 없이 짓거려대면서 배를 움켜잡고 웃어싸고 있었는데 그것은 인정미가 철철 흘러넘치는 풍경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김삿갓도 그들과 어울려 덕담을 짓거려가면서 어느 날 밤에는 노인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이런 말도 하였다. 노인정들께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들려주셔서 저녁마다 이렇게 웃어 싸다가는 숫제 허리가 끊겨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노인들의 덕담 내용은 천태만상이었다. 그중에는 점잖은 사람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 패설도 많았지만 때로는 두고두고 음미해야 할 교훈담도 적지 않았다. 듣던 중 가장 재미나는 이야기는 향장 영감님이 들려준 황설왕의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보기로 하자. 70이 가까운 향장 영감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김삿갓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불단골 마을에 서당이 처음으로 생겨났을 때의 일이었다. 그 당시 마을에는 훈장이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훈장을 다른 지방에서 모셔올 수밖에 없었다. 마을에서 200리나 떨어져 있는 해주에서 훈장을 모셔오게 되었는데 훈장의 이름은 황명선이라고 하였다. 황명선 훈장은 눈병이 있어서 언제나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다녔으므로 마을의 어떤 노인이 어느 날 훈장에게 농담 삼아서 훈장의 눈을 언제나 쪽제비 똥누듯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하고 말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농담이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훈장을 황설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다. 쪽제비를 한문으로 황설왕이라고 하는데 훈장의 솜씨가 공교롭게도 황씨인데다 눈이 쪽제비 똥누듯했으므로 황설왕이라는 별명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황설왕은 성품이 소심한 데다 워낙 마음이 착하여 누구하고도 말다툼 한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이가 젊고 얼굴이 예쁜 마누라가 외박 남자와 가끔 바람을 피우는 일이 있었다. 마누라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어느 남편에게나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훈장 황설왕이 만약 성미가 갈갈한 사내였다면 마누라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두 번 다시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해놓았으리라. 그러나 훈장 황설왕은 마누라를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팰 정도로 모진 성품이 못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말로만 마누라를 타일러 왔었다. 그러니까 마누라는 남편을 나쁘고 바람 피우는 버릇을 좀처럼 고치려 하지 않았다. 남편도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것은 한이기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훈장은 어느 날 고향에 며칠 동안 다녀와야 할 일이 생기자 마누라 일이 새삼스레 걱정스러웠다. 자기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마누라는 사익서방을 어엿하게 집에까지 불러들일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훈장은 며칠을 두고 그에 대한 방비책을 골똘히 강구하다가 마침내 마누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갑자기 볼 일이 생겨 고향에 며칠 다녀와야 하겠네. 내가 없는 사이에 힘장가 무슨 짓을 할지 매우 걱정스럽구려.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을까? 마누라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호되게 나무라는 것이었다. 볼 일이 있거든 얼른 다녀오세요. 나 혼자 있기로 무슨 걱정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다녀오긴 하세요. 아니야. 아무래도 임자의 행실을 믿을 수가 없어. 마누라는 그 말을 듣고 펄쩍 뛰었다. 당신은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못 믿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를 그렇게도 못 믿겠거든 수제 나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고 다녀오면 될 게 아니요.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바람을 피우는 여인일수록 머리가 영리한 법이어서 말로는 마누라를 당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훈장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이 뒷사람 손과 발을 묶어놓으면 밥은 어떻게 지어먹고 빨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백방으로 궁리해보다가 마침내 묘방을 하나 생각해내었던 것이다. 여보게 좋은 수가 있네. 임자 불두덩에 그림을 하나씩 그려놓기로 하세. 그렇게만 해놓으면 임자가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그림이 지어질까봐 바람을 못 피우게 될 게 아닌가? 고작 생각해냈다는 묘방이 기계망측한 소리였다. 뭐든지 좋으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누라는 즉석에서 쾌락하였다. 그래야 훈장은 마누라를 잡아뜨려 놓고 두 다리를 활짝 벌리게 한 뒤 옥문 좌우 언덕에 그림을 하나씩 그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언덕에는 조이삭을 하나 그려놓고 반대편 언덕에는 누워있는 토끼를 한 마리 그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훈장 황소랑은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오려고 길을 떠났던 것이다. 훈장이 나들이를 떠나자 평소에 훈장 마누라와 정을 통해오던 논팡이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었다. 논팡이는 그날 밤으로 정부를 찾아와 그러니까 나들이를 떠났다니 이제야말로 우리 세상에 새그려. 오늘 밤 마음 놓고 뿌리가 빠지도록 즐겨보세 하고 덤벼들었다. 그러나 훈장 마누라는 손을 휘휘내저으며 이런저에 거절해버렸다. 안 돼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요. 논팡이는 화를 벌떡 내며 안 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는 나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내가 왜 당신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신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은 당신보다 내가 더 훨씬 더하다오. 그런데 어째서 정을 나누려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아무리 정을 나누고 싶어도 그것만은 안 돼요. 당신을 가까이 했다가는 나는 꼼짝 못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걸요. 그동안에도 정을 무수히 나눠왔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쫓겨날까 두렵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영감쟁이가 벼랑간 들이닥칠까봐 무서워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볼 일이 있어 고향에 갔으니까 그 점만은 안심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정을 나누지 못하겠다는 말인가? 속 시원히 모든 것을 탁 털어놓고 말해보라고. 훈장 마누라는 논팡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속옷을 활짝 벌리고 남편이 불두덩에 그려놓은 그림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타일렀다. 영감이 이렇게 방비를 해놓고 나들이를 떠났다오. 우리가 만약 장난을 치면 그림이 지워져 버릴 게 아니겠어요. 그림이 지워져 버려 탄로가 나는 날에는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논팡이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이 그림 한편에는 피삭을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토끼를 그려놓았군 그래. 이런 그림이라면 일단 지워버렸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려놓으면 될 게 아닌가? 논팡이는 조이삭을 피삭으로 잘못 보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어마, 당신 말을 듣고 보니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마음 놓고 일을 시작해요. 당신은 정력도 세지만은 머리가 아주 비상한 양반이에요. 사랑이 겨우면 마마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하던가. 훈장 마누라의 눈에는 정부가 잘나 보이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부터 저녁마다 뿌리가 빠지도록 정을 열렬하게 나누어오다가 남편이 돌아올 날이 되자 놈팡이로 하여금 불두덩이의 그림을 깜짝같이 그려놓게 하였다. 그로써 완전 범죄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후원장 황서랑은 약속한 날짜에 어김없이 집에 돌아왔다. 마누라는 남편 부재 중에 죄를 지었는지라 유난스럽게 반색을 하며 말했다. 어서 돌아오세요. 당신이 집에 계시잖아.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후원장은 어쩐지 마누라의 말이 믿었지 않아. 그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가? 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물어보았다. 그러자 마누라는 눈을 흘겨보며 남편을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었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도 미덥지 않아요? 누가 임자를 의심한다고 했나? 내가 없는 동안에 별일 없었는가 물어보았을 뿐인걸.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해버렸다. 그러나 도둑이 제발이 저리다고 하던가. 마누라쟁이는 암만 해도 의심을 받는 것 같아 내친김에 이렇게까지 말했다. 당신은 내가 의심스러워 불두덩이 그림까지 그려놓았지 않아요? 그 그림이 틀림없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당신이 직접 검사를 해보면 될 게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변명하기 위해 굳이 사타구니를 활짝 벌려 보이기까지 하였다. 남편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임자가 그렇게까지 수몬이라니 한번 들여다볼까? 남편은 별다른 생각 없이 문제의 그림을 장난삼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기는 분명히 조이삭을 그려놓았는데 지금은 피삭으로 변해버렸고, 자기는 분명히 누워있는 토끼를 그려놓았는데 지금은 서있는 토끼로 바뀌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림에 그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은 누군가가 마누라와 재미를 마음껏 보고 나서 그림을 자기 마음대로 새로 그려놓았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 마누라의 행실머리가 이렇게까지 대단 무쌍했던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새삼스러이 책망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타구니를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다가 문득 후원장답게 한문투로 이렇게 감탄하였다. 선종조했는데 후종적했으니 농리에 대통한 사람이요. 홍씨가 사밤에 와토가 경기했으니 사격에도 명수였구나. 먼지는 줄을 심었는데 후에는 피를 심었으니 농사이치에 밝은 사람이었고, 붉은 화살로 조개를 쏘아 누워있던 토끼를 놀라 일어서게 했으니 사격에도 명수였구나. 김 작가는 이야기를 거기까지 듣다가 배꼽을 움켜잡고 웃어 싸웠다. 후원장은 말투가 어디까지나 후원장다웠군요. 마누라가 그 어려운 문자를 알아들었을까요? 마누라쟁이가 알아듣기는 뭘 알아들었겠소. 남편이 웃어 싸우니까 마누라쟁이는 안심하고 웃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중에는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시골에는 황사랑의 이야기와 비슷한 우스갯소리가 얼마든지 흔하다. 남편은 마누라의 부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어 엉뚱하게도 어려운 문자를 써가며 아픈 가슴을 달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무식한 마누라는 그것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웃기만 했다니 서민들의 애환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훈장 부부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부부는 아직도 이 마을에 살고 있나요? 김 작가씨 웃으면서 물어보자 얘기를 들려준 향장 영감이 펄쩍 뛸듯이 놀라 보인다. 어디가 우리 경우가 무딘 늙은이 들어기로 황수랑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감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낼 수 있겠소? 김 작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예? 그러면 후원장 황수랑은 그 후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까? 이번에는 다른 노인이 대답을 가로막는다. 황수랑은 그날 밤 자기도 누구 못지않게 정력이 왕성하다는 것을 마누라에게 과시해 보이다가 불행하게도 마누라의 배에서 세상을 떠나버렸다우. 뭐요? 그럼 복상사를 냈다는 말씀입니까? 마누라가 워낙 외박 남자만 좋아하니까 후원장은 열등감이 심하게 느껴졌는지 나도 사내 고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빼앗기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후에 그 마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누라는 남편이 죽은 지 열흘도 못 돼 우리 마을을 떠났지요.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지금은 용강포인가 어디선가 술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무시병이라 그 마누라도 이제는 60이 넘었을 것이요. 김 작가는 어쩐지 인생의 허무감이 느껴져 가슴이 써내려올 지경이었다. 이 태백은 어떤 시에서 인생은 뜻을 얻었을 때 모름지기 활락을 즐길지니 황금 술단지를 달빛 속에 그냥 버려두지 말지어다 라고 읊은 구절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인은 여자답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었던가. 김 작가는 반야 심경에 나오는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는 말을 불현듯 연상하였다. 색은 곧 현실이라는 것은 본디 공허한 것이건만 마음이 미혹되면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게 된다는 소리다. 훈장 부부는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향락에만 얽매여 헤매다가 모두가 불행하게 된 셈이다. 옛 글에 미자 불분노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는 참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깨닫지 못해 결국은 몰락을 해버리게 된다는 소리이다. 김 작가는 그 점을 깨닫고 새삼 숙연한 심정이었다.